네, 보신 것처럼 한 경로당을 놓고 법적 분쟁이 일고 있는데요. 어찌된 사정인지 보다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부천 초등생 사건 수사 상황 등 그 밖의 주요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흉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방금 리포트 보신 경로당 법적 분쟁 이야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 술 먹고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겠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이게 돈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그런 반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보면 되는 겁니까?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매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돈과 관련돼서도 이제 구청 등의 그 조례에 의하면 이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경로당에 그 보조금을 사용을 해야만 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의 환경시설 개선이라든가 냉난방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에만 한정돼서 사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이것이 노인회 간부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교통비라든가 개인의 뭐 경조사라든가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알고 있는 다른 노인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공정한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네.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누구나가 청구할 수 있는 감사 청구의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그 회계가 투명하게 되어 있는지 이 결과를 또 공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와 같은 돈에 있어서의 적정한 것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유용될 가능성의 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그 공동주택 관리 준칙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런 그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지시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경로당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무단히 점검하거나 일부만 사용하거나 하는 것을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관리 주체라고 하면 이제 그 관리사무소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해태하게 되면은 마치 그 개인 무슨 그 피트니스 운동의 회원제처럼 운영될 공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네. 다만 이제 그 어르신들께서 노인들께서 내부의 나름대로의 어쨌든 뭐 알력 또 누구를 배제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렇게 했던 금전적인 이유 또 노인 간의 나름대로 갈등 뭐 네. 이것이 현재 그 소송 전으로까지 비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할 그 관리 그 주체가 네. 이른바 그 아파트의 그 관리 그 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 사무소가 혹시 네.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자생단체와 결탁이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제지하거나 제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저는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하나의 그 매개로 한 여러 가지 이제 횡령 또는 작은 그 예를 들면 개인적인 도용 금전에서 도용 이런 것에 있어서의 또 연장선상에 거기에 그 노인들이라고 하는 어르신들이라고 보면 상당히 체면이 있고 또 자기 일정한 그룹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일정한 노인들은 좀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인들 간의 내적인 감정적 갈등 뭐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추정됩니다. 네. 그럼 과거에도 좀 이런 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뭐 그 지방에서 뭐 예를 들면 노인 경로당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용도에 맞게 그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교통비로 뭐 유용을 한다든가 또는 그 이 경로당의 환경 시설 개선이라든가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제 사용된 이와 같은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례에서도 아니 이것은 누구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65세 이상이라면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느냐 상당 이와 같은 그 비판의 소리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원칙적으로 보면 지급된 보조금을 뭐 환수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그 논란이 여러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번엔 좀 부천 초등학생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번 사건을 좀 크게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뭐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수사 당국에서는 이것을 그 폭행치사보다는 살인의 혐의점의 수사를 종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 부분이 있지 않는가. 먼저 사망의 그 원인 자체가 국과수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황 증거에 대한 확보도 필요할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과연 이 부친의 외력 행사가 직접적인 이제 원인이었느냐 바꿔 얘기하면 살인죄의 공소 그 유지를 위해서 사망 시점과
또 그 사망 원인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인 보강 수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정말 국민의 그 공분을 사는 그와 같은 그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보다는 좀 더 엄중하고 심각하게 신중하게 더 대하려고 하는 그 검찰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그 2시간여 동안 폭행을 했고요. 또 그 다음 날에도 또 폭행을 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것이 고의냐 아니면 사고사냐 네. 이 여부를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고의라고 하는 쪽에 방점을 둬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부친이 90kg의 상당히 거구이고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는 불과 16kg에 그 불과하고 더군다나 이 부친은 이 공격을 했을 때 그야말로 킥복싱을 하는 듯 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폭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나가 사실은 어린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네. 하는 미필적 고의를 이제 입증하려고 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초등학생이 1학년이었는데 몸무게가 16kg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초등학생의 평균 그 몸무게를 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보통 24kg, 여자의 경우에는 23kg이 표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 16kg이었다. 이건 뭐 평소에 잘 먹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연령대의 그 체중을 100분위로 1위부터 100위까지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되면 아마 그 이 아이는 거의 하위 90, 100위 정도에 해당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체는 제가 한번 추정컨대 이른바 그 중복 학대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했다. 여기 중복 학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폭력, 또 그 심리적 학대, 예. 또 방임. 이러다 보니까 그 제대로 성장해야 될 이런 그 신체적인 발달 자체가 어느 시점부터 상당 부분 좀 멈춰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아이의 몸무게에 비해 상당히 적었다. 그 유사한 것이 그 인천 발생했던 네. 16kg 소녀 역시 평균 연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몸무게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학대를 받게 되면 정서적인 그 정신적인 성장뿐만이 아니고 육체적인 그 발달에 있어서도 많은 그 장애를 이제 받게 되는데 예. 그와 같은 지속된 학대의 한 반증으로서 16kg에 현재 불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놓고 이 범행이 이렇게 잔인한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특정 강력범죄 등에 관한 처벌법 등에 그 의하면 사실은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사기관의 재량 행위로 되어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범죄 행위가 행해졌다고 하는 것이 명백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또 그 잔인하고 뭐 중대한 범죄라고 한다면 얼굴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도 예를 들면 뭐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이라든가 최은의 오원춘 살인 사건이라든가 네. 등에 있어서는 얼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아마 이번에는 그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 딸이 현재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자신의 부모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심적인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뭐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한 것 같고요. 예. 또 아동 관련된 법에 있어서는 비밀 준수의 임무 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안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보편적인 법 감정에 비추어 보면 네네. 이렇게 그 나쁜 사람을 공개하지 않으면 누굴 공개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네. 바꿔 얘기하면 상당한 그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지 이 피의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상당 부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쓰고 있는 마스크라든가 또 모자라든가 이것을 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제공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비교 국가적으로 봐서 이처럼 피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장해 주는 나라는 별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가 그 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그 입장 그리고 또 다른 그 피해자 제3자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취지는 뭐 이해할 만도 하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언론기관이 나중에 이렇게 방송 등을 했을 때 얼굴을 뭐 안 보이게 한다든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수사기관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주는 것은 일반적인 정의감에 조금 반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공개 기준이 그만큼 오락가락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살인죄 혐의까지 좀 적용이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추후에 얼굴이 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검찰의 그 송치가 돼서 뭐 검찰이 국민적인 감정이라든가 보편적인 정의감에 비추어서 이것이 이제 할 수도 있다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수사기관의 일정한 형평성 내지 일관성에 그 비추어서 경찰 현장 검증 단계에서 안 했던 것을 검찰이 글쎄요 이렇게 뭐 다른 데로 그 이송하는 관계에서 과연 의도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자, 이 부천 초등생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계속해서 지금 충격적인 사건들이 예.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생후 9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 또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던져서 중상을 입힌 이 엄마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그 9개월 된 그 아이 자체는 이제 그 장난감을 이렇게 던져서 그 두개골에 그 외상이 있어서 사망을 했던 경우고요. 예. 그다음에 그 7개월 그 아이 자체는 이 엄마 자체가 소위 그 뭐 산후 우울증의 한 모습으로서 이 아이를 그야말로 이제 많이 그 때렸던 것이죠. 이처럼 어떻게 본다면 우리 사회에 아동 학대 예방에 있어서 인프라가 상당히 지금 현재 뚫려 있고 네.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정한 양육 기술에 대한 습득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일단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우리 아이를 건강한 청년 또 훌륭한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모뿐만이 아니고 이 부모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 사회 그리고 법제도가 사전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빨리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 두 어머니에 대한 처벌 수위는 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시점은 이제 그 아동 관련된 법이 그 작년에 개정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5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만약에 그 처음부터 살해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역시 입증된다고 한다면 네. 그야말로 뭐 사형까지 뭐 구형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그 울산 계모 사건 뭐 등에 우리가 예. 비춰보면 처음에 상해치사로 사실은 의뢰를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해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고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겼다. 그런데 2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그 아이를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서 살인죄로 그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사건도 역시 이 어머니가 과연 폭력을 행사한 그 상황에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네. 살인죄에 구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입니다. 예. 네. 그 부천 초등생 사건도 그렇고요. 이게 그 살인죄가 만약에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존속 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는데 비속 살인에 대한 가중처벌 현재까지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 존속 살해라고 해서 가중을 하는 것은 유교적인 한 모습입니다. 바꿔 네. 얘기하면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반윤리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가중을 하는 것이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보면 비교 국가적으로 봐서 그렇게 가중하는 것은 없는 거죠. 똑같이 다 보통 살인죄입니다. 아, 예.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존속에 있어서는 가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 비속을 살해했을 때 뭐 가중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보통 살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제 보통인 것이고 동양권에서만 예를 들면 부모를 살해했을 때는 더 가중하는 것이고 비속을 했을 때는 그냥 보통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엔 좀 대부업 관련 사건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장 고객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연 500%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두 가지 사회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이른바 그 도박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차, 이번 사례에서도 뭐 포르쉐, 벤츠 이런 차를 고급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고급 차를 예를 들면 열흘 동안 맡기고 열흘 뒤에 200만 원을 갚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선이자로 10%를 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차비 네. 5%. 그러면 200만 원에서 한 175만 원을 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이것을 갚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열흘 단위로 지금 말씀드렸던 10% 이자 떼고 주차료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이 이게 지났더니 이것이 그 눈덩이처럼 커져서 500% 이상의 네. 살인 이유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무려 그 170여 명의 그 피해자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그 대부 그 업체는 예를 들면 8억 원을 빌려줬는데 1억 원 이상을 부당이득을 얻었던 것인데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또 이 사건 이면에 깔려져 있는 것은 대부업법이 12월 31일로 이제 실효가 됐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대부업법에 의하면 한 34%가 그 최고 이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한계가 없어지게 된 거죠. 지금 네. 이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것을 단속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네. 그러니까 대부업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거 빨리 그 일정한 법정 이자율이 확정이 돼서 네. 적극적인 그 제재와 단속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네, 일시적인 이제 법의 공백 상태인 점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셨고, 근데 그 500% 넘는다는 것은 뭐 사회상규로 보나 누가 봐도 너무나 높은 이자가 네. 아니겠습니까? 어떤 좀 피해자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도박을 하다 네. 보니까 말이죠. 지금 내가 잃은 돈이 지금 아주 그 많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내가 현재 돈이 있게 되면 금방 이제 회복을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550%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지금 뭐 영세 상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급전이 그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정 이율 34%를 받는 거 이외에 뭐 예를 들면 현혹하는 정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뭐 국가에서 담보하는 또는 그 제1금융권에서 담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믿기로 해서 거기에 이제 속는 경우도 그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이것을 예방하는 그 사안 자체는 이것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그 확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불법 추심의 그 대상이 상당 부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법제도가 사전에 이와 같은 일을 막아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경찰학과 이홍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